네, 잘 쉬셨나요? 쉬는 시간에 잘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제일 나쁜 건 긴가민가한 게 제일 나빠요. 아예 모르면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는 것 같고 저것도 아는 것 같고 근데 정확히는 몰라. 그럼 문제 나오면 계속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빨리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정확하게 아는 내용들을 늘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운 좋게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이 보인다 그러면 빨리빨리 그게 보기 1번의 정답이 있다 그러면 1번 보고 체크하고 뒤를 안 읽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보통 그걸 못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개론을 지난 연도에 봤을 때 들어가서 몇 분에 풀었다 그랬죠? 25분, 26분에 풀었다 그랬죠? 그렇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정답이 1, 2번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에도 답이 딱딱딱 보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풀겠죠. 근데 제가 풀어보니까 민법은 그렇게 안 풀리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공부가. 그러니까 확신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수요는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이 부분에서 문제 풀 때는 얘는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의 내용이 결합된 스타일의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 보세요. 우리 상하로 움직이는 건 가격인가요? 좌우로 움직이는 건 양이죠. 우리가 공부한 탄력성의 내용을 보면 주어진 변화가 가격이에요.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양이 변하는 정도죠. 그럼 양은 좌우로 변해요. 그래서 양이 변화가 클수록 기울기가 완만 커지는 거죠. 맞아요? 맞나요? 그러면 양이 하나도 안 변하면 수직선이 되는 거죠. 좌우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직선, 하나의 선이 수직선이면 무조건 점은 이 수직선상에서 위치한다. 그러니까 상하 변화는 큰데 좌우 변화는 아예 없는 거죠. 거래량은 불변이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러면 가장 좌우 변화가 큰 게 수평선? 그럼 수평선이면 점은 무조건 이 수평선상에서 움직인다? 그럼 상하 변화가 없죠. 수평선은. 그래서 가격은 불변. 좌우 변화, 거래량의 변화는 크다. 이게 문제를 푼 요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들어 눕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좌우 변화는 커지고 상하 변화는 작아지는 거죠.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쓰는 거죠. 수직선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 변화는 크고 좌우 변화, 거래량의 변화는 작아진다. 이게 문제를 푼 요령. 자, 이제 1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이 문제 딱 스타일을 보자마자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 그린다? 네. 그럼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뭐 해야 되는데? 원래는 상승인데. 수평선 그린 순간 가격은 불변? 불변. 양의 변화는 크다? 좌우 변화 크죠? 거래량은 증가한다. 증가? 거래량 증가면 증가. 그네요. 그래서 1번 5,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평선이죠. 수요 감소, 그럼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뭐 해야 되는데? 하락인데. 이제 문제를 풀 땐 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평선 그려놓으면 가격은 무조건 불변. 감소. 거래량 감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뭘 그리고? 수직선을 그리고. 그럼 수직선이면 뭐는 불변이어야 돼요? 거래량 불변으로 나왔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먼저. 거래량 불변이죠? 그 다음 수직선일 때 수요 증가하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이죠?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하겠죠, 실은? 네, 5. 그 다음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직선을 그려놓고 수요가 감소했던 증가했던 얘는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 거죠. 거래량은 불변이 된다. 맞아요. 거래량은 불변인 거죠. 거래량 불변. 그럼 수요 감소면 초과 공급? 가격은 뭐 한다? 하락? 얘 많이 하락이죠. 그렇게 문제를 푸네요. 그 다음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가격이 많이 변하는지 거래량이 많이 변하는지 문제를 물어본 거죠. 그럼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시라고 그랬죠, 제가?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주면 얘를 이렇게 끌어당기라고 그랬죠. 그럼 좌우 변화는 크고 거래량은 많이 변하는 거고
상하 변화는 작은 거죠. 그래서 가격은 적게 변하는 거다. 바뀌어 있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꼭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면 이렇게 푸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내리라고 그랬죠? 그럼 뭐는 크고? 가격 변화. 상하 변화는 크고 좌우 변화는 작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13번. 다음 조건에서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이 문제 나왔죠.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였어요, 여러분? 분리수거. 그래서 우리는 t 시점, t 플러스 1 시점, 이렇게 두 가지 시점을 주면 분명히 공급이 변했거나 수요가 변했거나 두 개가 동시에 변했거나 이렇게 변화를 줬을 거예요. 그럼 그때 분리수거를 두 번 해주면 된다? 합니다. 분리수거할 때 주의하실 건 절대로 수요함수와 수요함수를 같게 놓고 푸시면 안 돼요. 수요와 공급을 같게 놓고 풀어야지. 그러면 P끼리 더하는데 뭘 떼어내고 더한다?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합니다. 실은 이 둘이 같은 거니까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였죠. 근데 그걸 기억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떼고 더하는 거예요. 그럼 몇 P? 5P는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는데 얘는 무조건 지금 숫자가 하나밖에 없네요. 5P는 1000이죠? 그럼 P는 얼마? 200. P200을 딱 바로 적어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P200을 대입시키면 그때 양이 바로 뭐다? 균형거래량? 그럼 균형거래량은 200 대입시키면 600? 맞나요? 그럼 이제 T 플러스 1 시점은? 또 5P. 5P는 2500이네요. 그럼 P는 얼마? 500. 500이죠. 그럼 P500을 또 대입시켜주면 되죠. 여기다 대입시키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럼 곱해주면 얼마다? 1500. 이렇게 문제를 푸네요. 그럼 가격은 뭐 했고? 300 상승했고 량은? 900 증가? 답은 2번이네요. 이 문제 풀 때 잠깐만. 원래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겠어. 만약에 몰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딱 보고 수요함수를 비교해보면 1000하고 2500 중에 뭐가 더 커요? 2500이 크죠? 네? 그럼 얘는 수요의 증가죠? 증가했잖아. 동일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했죠? 이게 수요의 증가잖아. 그럼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그러니까 가격 상승 아니네 둘 지우고 만약에 모르면 그 다음 거래량이 뭐 한 거? 감소한 거를 지워버려요? 지우죠. 그럼 두 개밖에 안 남잖아. 그럼 둘 중 하나를 찍으면 되죠. 만약에 몰랐다면. 근데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죽어라고 이걸 풀었어요. 풀어야지. 그 다음 14번.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는 얘를 지금 고치다가 좀 잘 못 고쳐서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는 QS는 200 플러스 3P, 수요함수는 QD는 1000-2P. 여러분, 만약에 계산 문제가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규제된 가격을 임대료를 P 대신에 대입시킨다?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계산이 될 텐데 그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걔는 답. 그게 답이고 초과 공급이면 초과 공급은 최고가 기체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걔때는 뭐로 간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로 가라고 말씀드렸죠. 대입시켜보는 거예요. 얘 200을 그냥 대입시킵니다. 그냥 대입시킬게요. 3 곱하기 200은 600이죠? 200 더하면 800. 그래서 지금 공급량 800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200을 대입시키면 400이죠? 1000만에서 400은 600. 초과 공급이 나온 거죠.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200. 초과 공급 200이 나왔는데 초과 공급 200이 답이 아니라 뭐로 간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지금 이 문제에서 문제상에선 답은 5번이에요. 됐나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 15번.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탄력성 계산 문제 나오면 이 부분 반드시 푸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풀라고 그랬죠. 그때 가격에는 뭘 곱하고? 가탄을 곱하고 소득에는 뭘 곱한다? 소탄을 곱한다. 소탄. 그 다음 수요량이 나와 있으면 그 수요량은 곱한다, 나눈다? 나눈다. 그게 우리가 외웠던 순환시? 순환시.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 칠판 있죠?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그럼 가격은 어디에 곱한다? 가탄에.
그럼 0.6에 5%를 곱하면 5를 곱하면 얼마? 3. 그럼 3이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인데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 플러스 2%가 된 거죠. 끝난 건 얼마로 끝났다? 2% 증가로 끝나려면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은 얼마가 변해야 된다? 5%? 얘를 찾아내면 이 문제 다 푼 거죠. 그럼 지금 얘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이죠. 순환시를 사용해야 되니까 얘 0.5 나머지 0.5로 곱한다 나눈다? 나눠줘야 되죠. 그럼 5% 나누기 5 나누기 0.5는 10. 20% 증가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되셔야 돼요.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 다음 16번. 어느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 연립주택의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1.5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똑같이 그 부분에 가격을 곱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변화되는 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연립주택 가격 변화율을 줬나요? 원래 가격과 변화 후의 가격을 줬어요? 원래 가격과 변화 후의 가격을 줬죠. 그럼 우리는 변화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변화율은 율분의 율이었으니까. 여기 보세요. 변화율은 짝대기 짝이에요. 비율, 분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변화된 값? 변화된 값. 그럼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원래 값? 만약에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평균 낸 중간값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원래 값을 기준으로 하면 얘를 딱 보자마자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전 이렇게 구해요. 원래 값 위에다 짝대기 짝 긋고 600에서 780이 됐으면 플러스 180인가요? 이게 변화량이잖아요, 지금. 네. 그럼 나누면 얼마예요? 180 나누기 600을 하면 30%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30% 변화한 거죠. 근데 지금 탄력성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이 문제 오히려 쉽잖아요. 그럼 뭐예요? 곱하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나온 수치로 곱하는 거죠, 둘을. 그럼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45%? 아니 30%, 30에 1.5를 곱하면 45잖아요. 45% 증가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하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100에서 몇 세대로 바뀌면 45%가 는 거예요? 다시 질문. 지금 현재 100%인데 45%가 증가된 후의 값은 145%가 되는 거죠. 그럼 145%를 만들려면 1.45를 곱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100에 1.45를 곱하면 145세대. 맞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 변화율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죠. 그럼 잠깐만, 얘가 만약에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얘는 이 중간값은 얼마죠? 600과 780의 중간값은 둘을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690? 690. 690이네요. 예. 690분의 18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번. 주거분리와 직지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틀린 것. 자, 주거분리와 직지분리의 포인트. 주거분리는 고소층의 주거지역과 저소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거였죠. 부의 외부효과의 차단, 정후 외부효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소층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더라. 지들끼리 몰려 살더라. 저소층은 고소층과 어울려 살고 싶은데 붙여주지 않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몰려 산다. 그런데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은 나타날 수 있더라. 그럼 경계를 이루는 곳에서는 가치가 비슷해진다, 격차가 더 커진다? 비슷해진다. 그래서 무슨 할아버지? 고저 할아버지 기억하셔야 되죠? 경계. 그래서 높은 건 높아지고 낮아지고 반대로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져야 된다. 마이너스는 할인할 증.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안 헷갈린다고. 마이너스는 할인? 정후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그럼 플러스는 정후 외부효과? 할증거래? 할증거래. 이 둘이 서로 바뀔 수도 있나요?
고가주택이 경계지역의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뀔 수도 있죠. 경계지역의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죠. 적절한 수선 재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래서 바뀌어져 버릴 수도 있다. 걔를 뭐라고 하더라? 침입? 침입이라고 했죠? 침입. 그래서 고수층의 주거지역으로 아예 다 바뀌어버리면 걔는 계승? 승계? 네. 그래서 하향여가가 최초 시작되는 게 뭐고? 침입이고, 하향여가의 결과로 아예 지역이 바뀌어버리는 게 계승, 승계였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고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고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자 저소층 주거지와 멀리 떨어지고 고소층의 주거지를 형성하더라.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개 드시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서,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가 어떤 이유로 발전됐는지를 설명하는 게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었죠. 동네 버스, 선형 이론, 선호한다. 다 해리스와 울만, 다 핵심 이론. 다 차서 하나를 이룬다. 다차원 이론.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때 고소층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한 게 뭐였죠? 선형 이론. 그래서 교통망의 축의 고소득층 위치, 그 반대편에 경공업, 둘러싸고 사는 건 저소득층, 중소층이 완충작용, 부채를 쫙 펼친 것 같은 모양, 그게 부채선자 선형 이론. 선호한다. 그래서 호이트, 동네 버스는 다른 동네로 침입한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시본 이론은 누가 만들었어요? 버제스. 누구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튀넨.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맞나요? 그러면 2번. 고소층의 주거지와 저소층의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죠, 경계. 경계지역 부근의 고소층 주택. 여기다가 밑에다 뭘 그려놓고 풀라고 그랬죠? 뭘 적어놓고? 마이너스를 해놓고 풀라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할인거래 맞죠? 저소층 주택 플러스 시고 풀라고 그랬죠? 그게 고저 할아버지잖아. 그럼 플러스면 할증거래? 맞죠? 3번. 경계지역의 고소층 주택은 옆에 있는 저소층 주택의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해 이 고소층 주택 마이너스 치고 푸니까 부의 외부 효과 맞죠? 일반적으로 수선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커져요? 줄어들어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가치 상승분이 줄죠? 그래서 가치가 뒤로 빠졌죠? 후진의 원칙, 전진의 원칙? 후진의 원칙이 발생했잖아요. 후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커버리니까? 비용이 더 크니까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서 수선을 꺼리게 된다? 적절한 수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X인 거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감춰져 있으면 수지를 맞춰보는 문제가 감춰져 있으면 헷갈린다고요.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4번. 도심의 직장을 두고 외곽에 주택을 두는 건 직주분리였어요. 그 원인으로 도심의 집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나 외곽으로 빠져나가 살래. 외곽으로 빠져나가도 교통발달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하다. 교통발달로. 도심의 환경 악화에 따라 쾌적성을 추구하고자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맞아요. 그런데 이때 외곽에 이제 집가가 올라갔겠죠.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거죠. 외곽의 환경이 악화되고 도심은 오히려 환경 개선 작업을 펼치죠. 그래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직주? 근접? 직주 접근. 직주 근접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직주 접근. 그럼 직주 접근이 이루어져서 갔는데 아직까지 도심의 집가는 높죠? 그러니까 주택을 단층으로 올린다, 고층으로. 고층. 그래서 도심 주택의 고층화는 직주 접근의 원인이다, 결과물이다. 결과물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주분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 직주분리의 결과로 나타난 건 도심 한복판이 밤만 되면 텅 비죠. 잠자러 외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 텅 빈다? 도심 공동화. 그럼 그 모양이 도넛을 닮았다? 도넛 현상. 외곽에 잠만 자는 도시, 침상 도시, 베드타운이 형성된다? 그럼 인구가 도심으로 낮에는 쿵, 외곽에는 밤에는 외곽으로 쾅, 쿵쾅 쿵쾅 도심이 고동친다. 이 똑같은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럼 걔는 심장이 고동치는 것?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 도심 고동 현상이라고도 하죠.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되셔야 돼요. 그 다음 18번. 주택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나요? 그래서 시장에서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공급이 증가해야 된다?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저가주택 공급이 증가해야 되죠. 그럼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고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되죠. 맞아요? 그럼 질문.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로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저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X죠. 당연히 고가주택 공급이 증가해야 되잖아. 그럼 상향여가가 발생해야 돼요? 하향여가가? 상향여가죠. 그래서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의 질적 순위 올라가면 무슨 여가고? 상향여가. 떨어지면 하향여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나요? 기억이 꼭 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수선을 통한 하향여가가 발생한다. OX? X예요. 그 문장 자체가 오류라고. 수선이 이루어지면 질적 순위 올라가죠? 무슨 여가예요? 상향여가라고. 상향여가. 재개발에 의한 상향여가가 나타나겠죠. 재건축에 의한 상향여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인위적인 힘이 필요한 건가요? 주택은 그냥 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질적순위 저하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가는 질적순위 하락, 노후화에 따른 그래서 상향여가, 하향여가? 하향여가. 그게 주택이 그 자체로 이루어진 거죠, 여가가. 그래서 걔는 능동적 여가, 수동적 여가? 능동적인 여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인간이 들어가서 뭔가 수선등을 하면 얘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질적순위 올라가잖아. 그럼 주택 입장에서는 당한 거죠. 수선을 당한 거잖아. 그래서 걔는 수동적 여가라고. 혹시 헷갈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 부분까지 만약에 나오면.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1번. 주택 여가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맞나요? 주택의 질적 변화가 이게 질적 순위 올라가는 게 뭐고? 상향여가. 떨어지는 게 뭐다? 하향여가. 맞죠? 그래서 이제 주택의 질적 순위 올라가 버리면 기존의 저소층은 그 주택에 머물러 살 수가 없죠. 그럼 버리고 떠나고 고소층이 밀고 들어와 살게 된다? 그러니까 가구의 이동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죠? 그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빈집이 있어야 돼요? 빈집이 있어야 옮겨가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번 맞네요. 2번.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 사용된대요. 그럼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이거 일부 때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또 놀라셨을까 봐. 그래서 하위 계층으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는 질적 순위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무슨 여가? 하향여가죠. 3번.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 관계가 없다? 공가가 있어야, 빈집이 있어야 이사를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4번. 주거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소득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요? 소득과 관련이 깊어요? 소득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소득과 무관하게가 틀렸죠. 5번.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면 질적순위 올라가나요? 무슨 여가? 상향여가죠. 상향여가. 하향여가가 아니라. 그 내용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19번. 부동산의 경기 순환과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 여러분 순환적 변동의 또 다른 표현은 주기적 변동. 주기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에 한 번씩 발생되는 것? 계절적 변동.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재개발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변동은 장기적, 중장기적 변동이었어요. 얘를 추장, 인디언 추장. 그래서 얘를 무슨 변동이라고도 한다? 추세적 변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무자의적 변동은 이번 주에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왜 예측할 수 없다? 무자기적으로 뽑으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은 무슨 변동이라 한다? 무자의적 변동. 예측할 수 없는 것의 대표 주자는 정책 변화? 정책 변화였네요. 지진, 홍수, 전쟁, 정책 등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계절적 변동부터 무자기적 변동이 비주기적 변동? 비주기적 변동.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이에요.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순 명령.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되더라. 그 얘기였습니다. 2번. 정부의 정책 변화 갖고 함정 잘 파요. 111 부동산 정책, 211 부동산 정책. 1월 11일, 2월 11일 이렇게 나오니까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정책이니까 뭐다? 무자의적 변동.
그리고 무자기적 변동이니까 얘는 비주기적 변동. 이거 주기적 변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자기적 변동 맞죠? 3번.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면 방학, 여름방학, 계절, 겨울방학이죠. 그러니까 얘는 계절적 변동이에요. 계절적 변동. 4번.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 가격.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얘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통으로 끝내버리라고 그랬죠. 저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은근히 잘 몰라요. 저점 때리면 회복해요? 상향이에요? 회복시장. 회복되다 위로 올라가는 게 상향시장. 정점 때리고 후퇴예요? 하향이에요? 후퇴하고 하향인 거야. 순서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 저점 때리고 안정시장에 들어가요? 가 아니라 다시 회복. 그래서 안정시장은 주기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었죠. 모든 국면에 다 존재할 수 있으니까. 사이 국면에 존재한다 그래도 그거 X예요. 모든 국면에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황이 강한 부동산은 도심지의 목적은 점포, 적정 규모의 주택 등은. 그런가요? 그때 이게 포인트.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가격 상승 하락. 이걸 대답 못하면 안 되지. 가격 상승.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은 누가 힘이 세다? 반대편 사람. 공급자, 매도인 중시 경향이 나타나더라. 기억나셔야 돼요. 근데 회복시장과 상향시장 둘 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X. 회복시장은 뒤에 상향시장이 따라 나올 거니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 맞지만 상향시장은 뒤에 후퇴시장이 나올 거니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 아니다가 포인트. 그 다음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이 제일 높다 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고 있으면 기존 가격이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하한가예요? 상한가야? 하한가죠. 하한가.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이 제일? 그려보면 되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이 제일 높잖아. 얘는 상한가.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하한가가 된다. 그려보시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안 헷갈려요. 5번. 하향시장에서는 건축 허가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겠네요. 이 내용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부동산 경기는 사실상 건축 경기. 그럼 건축물 중에 제일 많은 건 주거용.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건축 경기라고 그랬죠. 네. 주택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와 동시 순환한다, 역순환한다? 역순환. 일반 경기가 좋으면 모든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비수익성 부동산인 주택의 수요는 감소. 주택 부분에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니까. 주택 건축 경기는 상대적으로 나빠진다? 그래서 일반 경기와 주택 건축 경기는 동시 순환, 역순환? 역순환이 딱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근데 상공은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니까 물건 팔기 위한 건물 상업용과 물건 만들기 위한 건물 공업용 부동산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 상공의 건축 경기는 좋아지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상공은 동시순환? 그래서 주택과 상공은 동시순환, 역순환. 주택과 상공은 역순환. 일반 경기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판단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반드시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때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의 제일 중요한 지표는 건축량. 건축량이 늘면 거래량 늘고 거래량 늘면 가격 변동한다. 그래서 건축량은 크게 세 가지. 허가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한다. 그래서 앞에서 가고 같이 가고 뒤에서 따라간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보세요. 건축 허가량은 동행지표다. X죠. 허가량은 선행지표. 착공량은 후행. 허가, 착공, 완공, 선행, 동행, 후행. 예? 그 내용을 기억하시라고. 앞에서 가고 같이 가고 뒤에 따라간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0번. 거미집이론에 판단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미집이론. 수요는 단기에 증가 가능한가요? 수요는 단기에 증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수요는 증가가 가능하죠.
근데 공급은 단계 증가가 안 되죠.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로 가격은 폭등한다. 그럼 그 폭등된 현재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면 공급은 현재 이루어진다. 미래.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맞아요. 그럼 미래에는 초과 공급에 따라 가격 폭락? 그럼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줄이면 지금 현재 공급량이 준다. 미래 공급량이 줄죠. 그럼 미래에는 초과 수요? 가격 폭등?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가격 폭등, 폭락을 반복해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거미집. 이게 거미집 이론? 그럼 거미집 이론은 일반 제한 모두에 적용한다.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제한만.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제한. 대표주자. 농수축산물,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건가요? 그때 공급자는 짱구? 공급자는 짱구? 그래서 공급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만약에 미래 가격을 정확히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면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고 가격 폭등 폭락이 없다. 거미집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 보세요. 거미집 이론에서는 공급은 한 기씩 차이 발생하나요?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수요는 한 기씩 차이가 발생 안 해요.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거미집 이론에 의하면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미래 수요량이 결정된다. X라고요. 현재 가격, 현재 수요량. 오케이? 다시. 거미집 이론에 의하면 현재 가격에 의해서 현재 공급량이 결정된다. X라고요. 현재 가격에 반응하면 공급은 언제가 된다? 미래에 된다고요. 네? 따라해 보세요. 수요는 현재. 공급은 현재 미래.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시 거미집 이론에 의하면 현재 공급량은 언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과거 가격. 제발 한 개씩 좀. 네. 과거 가격. 그럼 다시 현재 수요량은 무슨 가격에 의해서 결정됐다? 현재 가격. 그렇죠. 더 안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수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모양이 수렴형이 있고 발산형이 있고 돌고 도는 순환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되더라. 수.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할 때 우리는 탄P, P 앞의 개수가 탄력성이었다. 그때 QD, QS는 개수가 1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2QD면 2로 나눠주고 3QS면 3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P 앞의 개수 얘가 탄력성이다. 그럼 탄력성과 기울기는 비례, 반비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탄력성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합니다. 그러면 얘를 딱 받아들고 A시장과 B시장에 각각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줬죠. 그럼 우리는 탄P를 찾는 거예요. 탄력성의 크기 비교합니다. 자, 여기 A 부동산 시장에서 P 앞에 개수 2를 읽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뭐가 있으니까? 3QD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1이 된 거죠. 이걸 아셔야 된다고. 그럼 얘는 4QS죠. 그러니까 얘를 1P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 4로 나눴으니까. 네. 포인트는 QD, QS 앞에 개수로 곱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 나누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4분의 1이면 4를 곱하는 거죠. 4분의 1로 나누는 게 4를 곱하는 거잖아.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그렇게 문제를 또 함정팔 수도 있다고. 그럼 3분의 1과 4분의 1 중에 뭐가 더 커요? 3분의 1이 더 크죠?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네요? 수죠? 그럼 이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네요, 지금?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거의 대부분 두 개의 시장을 주면 하나는 같은 걸 주죠. 순환형을 꼭 준다고. 이제까지 출제 문제가 거의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QD는 500-2P죠? 그럼 얘는 1이니까 그냥 읽으면 되죠. 2죠. 얘는 3으로 나눠주면 2죠. 같네요. 무슨 형? 순환형.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인 거죠. 지금 답은. 그리고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증가했다면 얘 가격 올라가니까 얘로 넘어간 거죠. 무슨 제예요?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됐나요? 답은 4번이겠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거예요. 이 부분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모르겠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A, B 이렇게 안 주고 아파트, 연립주택 이렇게 주면 주거용 부동산 동일한 효용 제공 대체관계 둘은 절대로 보완관계가 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 교차 탄력성의 부호 플러스면 대체제 보완제 무슨 안경? 뿔대 안경. 뿔대 안경. 플러스면 대체제였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1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여러분 우리 개론에서 공부할 때 효율성자가 나오면 걔는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맞나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뜨자마자 가치에 현재 가치에 반영돼서 그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는 시장이었죠. 그때 정보의 종류는 크게 셋. 과, 현, 미. 과거, 현재, 미래. 그럼 과거만 반영. 약성. 현재까지 반영. 중강성. 미래까지 다 반영. 강성. 그때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건 이미 산술화 수치화되어 있으니까 산술화된 정보를 분석하는 건 기술적 분석.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무슨 정보 분석? 과거 정보 분석. 기본적 분석은 현재 정보 분석.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만 적어놓고 문제를 푼다? 과, 현, 미를 적고 약성이면 어디까지만 죽이고 과거 반영, 현재 가치 반영. 그럼 이 정보는 살 사람만 알고 있나요? 팔 사람도 알고 있나요? 팔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팔 사람이 가치를 반영시킨 거잖아요. 정보를.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 그래서 얘는 공유된 순간 초과이익 못 누린다는 X네요. 얘들은 반영돼 있지 않네요.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익 누릴 수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이었죠. 질문. 그 어떠한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도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뭐는 다 누린다? 정상 이유는 다 누린다.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연 미 다 반영? 그럼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네요? 그게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강성 효율적 시장. 네. 그럼 질문 이쪽. 강성 효율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오로지 모든 정보가 반영,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으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 경쟁은 초과이익이 없어질 때까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얘는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죠? 그런데 초과이익만 누릴 수 없으면 완전 경쟁 시장인가요? 아니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을 거래할 것.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대 다수로 존재할 것. 시장 진출입이 용이할 것. 공급자는 힘이 약할 것. 가격에 따라가는 자일 것. 등등등 여러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그러면 얘는 X였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면 반드시 강성 효율적 시장. 얘는 O가 된다. 완벽한 신랑감. 네. 완벽한 신랑감은 돈 많아야 된다.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고 그래야 완전한 것. 근데 돈 많다. 그러면 걔를 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아니죠. 근데 완전하면 돈 많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였어요. 네? 그네요. 그래서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더라. 오해요? 이게 현재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거겠죠.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자 여러분 공표된 정보에는 과거에 공표된 정보가 있겠죠.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공표된 정보 그게 과거 정보.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공표된 정보가 있겠죠. 그게 현재 정보죠. 그럼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뭐죠? 이게 미래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정보는 물론 미래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없다? 초과는 얻을 수 없네요.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 된다. 5죠. 4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 현, 미 적어놓고 과만 X
현미는 동그라미예요. 그럼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그럼 얘는 과거 정보라는 거예요? 현재 정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니까 과거 정보죠. 이걸 읽어서 현재 정보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정보들이 현재 가치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 정보잖아. 그럼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임 누릴 수 있어요? 없죠. 초과임 못 누린다고 X 쳐놨잖아. 네.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라고 돼 있지 정상 이윤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얘는 초과 이윤이라고. 그 다음 5번. 중간성률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정보,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 현재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해도 뭐는 누릴 수 없다? 초과는 누릴 수 없네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뭘 가지고 초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과거 정보를 가지고 초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X다? 그 얘기였죠. 그러니까 뭐만 딱 적어놓고 풀면 문제가 보여요. 과염이만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얘 X 쳐놓고 동그라미인데 과거 정보를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동그라미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지금. 그 다음 22번.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차, 안됨, 할인 얘만 딱 적어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어요. 차는 뭐예요? 나와 있는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의 차이. 그 다음 안됨은 안 될 확률? 안 될 가능성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될 가능성을 주죠. 100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 할인할 때는 10%면 1.1로 나눈다? 5%면 1.0으로 나눈다? 2년 뒤면 두 번 나누면 되고 1년 뒤면 한 번 나누면 돼요. 다시 질문. 7% 할인율이면 1.07로 나누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 계산기로 치는 방법. 얘 4억 8,400만 원이죠? 이거 빵빵빵 다 뜯기고 있으면 정말 바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수치를 그 똑같은 부분까지만 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헷갈리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치세요. 48400. 예? 저는 두들길 때 484만 두들긴다고요. 왜냐하면 00은 똑같으니까. 지금 공통으로 있는 걸 이렇게 지워버린다고. 저는. 그러면 484-242죠. 그럼 242라고 계산기가 속삭여. 네? 그리고 곱하기 0.6을 곱하죠. 0.6을 곱했어. 그리고 이제 할인율이 얼마니까? 10%니까 1.1로 나누죠. 몇 번? 1.1 나누기 2번.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걸 굳이 1.1의 2승을 또 계산기로 두들겨서 그걸 구하지 말라고요.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3년 뒤야. 그럼 1.1에 3승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이걸 계산하지 말고 그냥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시라고요. 네? 그게 훨씬 빠르다고.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서비스 문제다?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뭐 때문에 틀리냐면 2년 후인데 한 번만 나눈단 말이에요. 그걸 헷갈려서 틀린다. 그리고 또 헷갈려 틀리는 게 안 될 확률이라고 그랬는데 40%를 곱해서 틀린다고요. 될 확률, 안 될 확률? 안 될 확률. 자, 따라해 보세요. 정보 가치는 차, 안됨, 할인으로 구한다. 네, 그렇죠. 그 다음 23번. 다음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철도 레일은 두 쪽으로 뻗어 있다? 얘는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되죠. 그 레일 사이에 경계가 있으면 열차가 못 다니죠. 그래서 경계가 있을 때 없을 때? 두 도시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가정하에 발표된 이론이 소매 인력 법칙이죠. 레일리에. 되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도시 사이에,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중력 모델인 거죠. 그래서 중력 모델에서 최초 나온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근데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현실적이지 못하고 장애물이 없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현실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나온 게 허프의 확률 모델. 그런데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에서 바로 계산 과정, 분기점의 거리, 분기점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수식화시킨 이론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중력 모델이다. 그럼 걔들은 다 확률과 관련돼 있죠? 분수죠. 수학이에요, 수학이 아니야? 수학적 분석 기법이죠. 됐나요? 그때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인력은 크기에는 비례한다, 반비례? 크기에는 비례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허프의 확률 모델이면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의 반비례죠.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의 반비례. 틀렸네요.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정말 웃긴 건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온다고요. 그 다음 2번. 배번은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이 각각 최소가 되는 지점인가요? 집적이익은 클수록 좋아요? 집적이익은 클수록 좋은 거죠? 얘가 집정력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집정력, 힘력자. 그러니까 집적이익을 집정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이게 다 최소다 그러면 X라고요. 걔들을 다 고려해서 최소가 되는 지점인 거지. 집정력이 집적이익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네. 그래서 각각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 입지로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X. 3번.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대요. 경계 지점은 여러분 저 보세요. 두 도시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물건을 살까? 그걸 나눈 게 지금 소매 인력 법칙이잖아요. 컨버스의 분기점이 이런 허프의 확률 모델입니다. 그러면 큰 도시 쪽으로 많이 갈까요? 많이 가죠. 그럼 작은 도시 쪽에 사는 사람도 큰 도시 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분기점은 큰 도시 쪽에 가까워요? 작은 도시 쪽에? 작은 도시 쪽에 가까이에 있겠죠. 상권의 분기점은 경계는. 그래서 경계 지점은 큰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한다 그래서 X. 이해를 하면 쉬운 거예요. 그 다음 4번.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의 구매 성향에 달려있나요? 소비자는 크기가 큰 곳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높죠. 거리가 가까운 곳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높죠. 마찰이 적은 곳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높죠. 네. 그럼 경쟁 점포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는 그 하나의 상점에서 물건 살 확률이 줄어들죠. 경쟁이 많아질수록. 그래서 분모가 커질수록 확률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맞죠? 5번.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 중차원 중심지는 한라마트, 금강마트 등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슈퍼 쪽에 가까이 있어요? 슈퍼 쪽에 가까이 있어야 흡수하는 슈퍼의 숫자가 많아져서 저차원 중심지의 숫자가 많아져서 매출액이 커진다? 그래서 중차원 중심지가 저차원 중심지 쪽으로 위치할수록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수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서 장사가 잘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고차원 중심지 쪽으로 이동해 가면, 이마트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제 이마트를 간다. 그래서 실제로 한라마트, 금강마트는 이마트 쪽,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위치한다. 편의점 쪽에 가까이 위치한다. 편의점, 슈퍼 쪽에 가까이 위치하죠. 저차원 중심지 쪽에. 그래야 매출액이 느니까.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수가 느니까. 저차원 중심지의 수를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는 저차원 중심지에 다니는 고객들을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24번.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 의하면 A도시와 B도시 사이의 거리는 24km일 때 분기점으로부터 A도시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풀라고 그랬어요.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무르익었단 말이에요.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왜냐하면 확률 모델 내다가 지쳤거든. 그래서 한번 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풀 때 무조건 큰 도시를 작은 도시로 나누라고 그랬죠? 무조건. 얘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5만을 얼마로 나누면? 2천으로 그냥 나누면 얘는 4가 보여요? 나누면 4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나오는 수치는 무조건 나누면 4가 나오거나 9가 나오거나 16이 나오거나 25가 나오거나 36이 나온다고 그랬죠? 무언가의 제곱으로 나온다고. 예. 그래서 얘가 베껴져서 나오는 거다?
얘 2제곱이면 2만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 2만 튀어나온 거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순서 무조건 나눈다. 5만을 2,0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25. 바보네요, 바보. 25는 뭐의 제곱? 5의 제곱. 그래서 5가 튀어나오는 거다. 5로 나눈다, 5 플러스 1로 나눈다? 5 플러스 1로. 그러면 24를 6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온다? 4. 근데 이 4km가 중요한 건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죠. 지금 구한 게. 근데 지금은 뭘 물어봤어요? A 도시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죠. 큰 도시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전체 얼마에서? 24에서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를 뺀 얼마가? 20km가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만약에 얘를 4km를 구했어. 4km를 구했어요. 그럼 4로 대답을 하고 싶어, 만약에. 근데 지금 어디가 더 커요? A가 크잖아. 그럼 얘를 나눠 먹을 때 A 도시 쪽의 경계가 가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럼 빼주면 반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번. 허프의 확률 모델은 완전히 무슨 계산 문제 정말 클래식이죠. 계속 나와요, 계속.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이때 허프의 확률 모델을 적용해라 그러면 무조건 뭐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크기 밑에다 짝대기 짝? 긋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거리를 밑으로 깔죠? 그때 마찰계수 1, 2 다르게 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 마찰계수가 둘 다 2네요. 그럼 10의 제곱은 100. 그럼 얘는 50. 그럼 얘도 2만 밑에 10 깔고 2. 그럼 얘도 20. 지금 200. 200이죠? 그러면 지금 전체가 얼마예요? 250.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할인점이다, B 할인점이다. A 할인점이니까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린다? 무조건 알고 싶은 건 분자. 그럼 안 헷갈려요. 50으로 올려주면 얘는 5분의 1, 20%인가요? 20%죠? 그래서 50만 명에 20%, 10만 명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지금 C도시 인구 중에 몇 프로만? 60%? 그럼 먼저 곱하면 30만? 30만에 20%인가요? 3 곱하기 0.2는 6이죠. 6. 맞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26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기억. 리카르도, 그 다음 마르크스, 그리고 모까지가 지대이론의 3총사죠.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차이가 나니까 적게 받은 점마가 입 튀어나오네. 차이 지대설 리 리카르도, 점 절대 지대설 마르크스, 입 입지교차 지대설 티티네. 입에 튀어나오면 입의 위치가 달라지고 절대적으로 똑같이 투입되는 건 생산비고 똑같이 생산비가 투입돼도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남는 것 잉여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차입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뭐로 본다? 잉여로 본다.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남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생산물 가격이 커질수록 남는 게 커지는 거다. 그럼 얘는 지대가 생산비가 아니니까 토지가 생산 요소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와 토지를 구별했죠. 토지를 그냥 자연물로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지대설? 차액 지대설. 비옥도가 높은 땅 한정돼 있다. 토지 수확 체증 체감. 체감의 법칙.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이 발생. 생산비 발생한 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 그게 농지 한계지. 최열등지. 그래서 해당 토지의 매출액은 해당 토지의 지대는 해당 토지의 매출액과 최열등지의 매출액의 차익만큼이 지대다. 네. 최열등지의 매출액이 곧 생산비였죠. 맞아요. 그 다음 토지의 소유 사유화로부터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 그래서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뭐로 보니까? 생산비로 보니까 지대가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가면 생산물 가격도 올라간다.
그래서 지대의 상승에 따라 얘는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얘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남는 게 커졌잖아. 지대가 커졌던 거죠. 두 개가 반대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입지교차 지대설은 티넨의 고립국이론, 중앙에 시장이 존재하는 고립된 나라, 농사 짓고 산다. 모든 서양 입지 이론의 시초. 그럼 그 위치에서 바로 팔 수 있다. 시장까지 날라야 된다. 시장까지 수송 날라야 된다. 그래야 남는 게 발생.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팔고 받은 금액 남는 것의 계산은 남는 것의 계산은 팔고 받은 금액 가격에서 또는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빼면 된다. 그럼 남는 것 그게 잉여 지대다. 이게 무슨 지대설? 차액 지대설. 그런데 이때 티넨이 아니 그 위치에서 어떻게 그냥 팔아? 시장까지 날라야지. 그래서 나르는 데 드는 수송비를 빼야 남는 게 발생한다. 이게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그러면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에서는 해당 토지의 이용료, 지대는 해당 토지에서 발생되는 생산되는 생산물의 가격의 좌우, 수입에 좌우된다. 그럼 수입이 커지는 땅은 생산물이 좋은 게 생산돼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땅은 사용료가 높고, 그러니까 지대와 가격은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비례하고 플러스. 비용이 많이 드는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나쁜 땅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땅은 사용료가 낮다. 그래서 지대와 비용들은 비례, 반비례. 이게 이 식이잖아요. 네. 그 다음 생산물의 가격은 인간의 선호 경향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지죠. 그래서 브로콜리가 비타민에 예전에 한참 나왔을 때 브로콜리 가격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 인간의 선호 경향도 지대에 영향을 끼친다. 자, 이제 기억.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법칙, 체증의 법칙. 체감의 법칙인데 여기다 체증이라고 바꿔놓으면 은근히 헷갈리죠. 체감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동일할 때 남는 것 지대는 커진다. 오예요? 오. 니은. 마르크스는 지대를 토지의 소유로부터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의 소유 절대적, 절대지대설 맞습니다. 지대를 가격의 구성요소, 생산비로 본 거죠? 가격의 구성요소로 판단했다는 게 생산비잖아요. 생산비로 판단했다. 디귿. 마샬은 준마이 사케. 그럼 얘를 먹으면 단기는 취하고 장기는 깬다. 그래서 얘는 단기에 존재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소멸한다. 네. 그래서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에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하는 초과이유, 걔를 준지대라고 설명하고 단기엔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네요. 리을. 티넨의 이론에 의하면 지대는 가격에 비례하고 맞아요. 생산비와 수송비에는 반비례, 비용들에는 반비례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 사용료는 수입에는 비례하고 비용에는 반비례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많이 드는 외곽. 외곽은 수송비가 많이 들죠? 지대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높은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면서 무슨 대단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도심은 수송비가 전체 교통비가 적게 들죠. 전체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교통비는 많죠. 지대는 외곽은 낮죠. 도심은 높죠.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미음. 알론소의 입찰 지대는 입찰 경쟁 지대였죠. 경쟁은 뭐가 없어질 때까지 나타난다? 초관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빌려 쓰고 싶은 사람 손 쫙 들고 입찰 경쟁을 붙인 거죠. 그럼 계속 올려 부를 거예요, 지대를. 그러다가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 뭐가 없어질 때까지 부르는 거다? 초관이 빵이 될 때. 그래서 초관이 빵이 되는 지대인 거죠. 그 다음 이쪽. 얘를 바꿔놓으면 또 헷갈리죠. 입찰 지대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금액이다 그러면 X죠. 입찰 경쟁을 붙일 때 더 낮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낙찰이 돼요? 아니죠. 더 높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를 수 있는 금액의 최대 금액을 지르겠죠. 최대 금액이라. 그래서 얘는 초관이 빵이 되는 지대죠. 지금 옳은 것은 몇 개? 기억, 니은, 디귿 3개?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27번부터는 또 10분간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